2022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도서 그리고 2권의 스페셜 픽책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기 여러분, 공백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들을 모아 들고 왔습니다. 2022년 7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도서 그리고 2권의 스페셜 픽책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설부터 소개해볼까요? 제가 이번 달에 유난히 한국 소설을 좀 많이 읽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읽은 책이 바로 이 책, 레이디 맥도날드였습니다. 하는영 작가님의 소설이고요. 약 300쪽 분량 정도가 되는 소설이고요. 2010년대 초에 한 방송을 통해서 화제가 되었던 맥도날드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소설입니다. 소설의 내용과 할머니의 일생이 겹쳐져 있기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할머니는 정동 맥도날드에서 아주 오랜 시간 머물러 있던 노숙인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없는 돈을 쪼개서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영자 신문을 읽고 말씀하실 때도 종종 영어를 섞어서 쓰고, 담당 PD에게는 호텔 음식을 대접받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뭔가 노숙자답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주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었죠. 실제로 이분은 과거에 굉장히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거에 좋은 시절에 아직도 머물러 산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신 분도 계셨고, 진짜 현실 파악을 못했다, 정신을 못 차렸다 하시면서 비난하신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책은 그 맥도날드 할머니의 이야기를 복원한 형태의 소설입니다. 방송으로 들어서는 혹은 타인은 알 수 없었던 할머니의 속내를 작가가 소설로서 재구성해본 거죠.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고, 그 와중에 자신의 안팎으로 어떤 성을 견고하게 쌓았고, 마인드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현실만 변한 이러한 상황에 그녀가 어떻게 대응했고, 대응하는 그 심정은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많은 소설이 현실의 인물 그리고 고인이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시 쓰면서 만들어지죠. 이런 건 아주 흔한 경우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 소설이 어쩐지 좀 위태롭게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이 할머니께서 비교적 최근에 고인이 되셨고 논란과 이슈가 있었던 분인지라, 그런 그녀의 삶을 소설로서 만드는 게 어떤 의미인가, 독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내용이 내용이니만큼 정말로 흡입력이 있는 소설이었고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생 그 자체가 주는 묵직함, 어떤 고민의 지점들이 오래오래 여운으로 남는 책이었습니다. 하는영 작가님의 레이디 맥도날드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책입니다. 소설이고요. 이승우 작가님의 책, 욕조가 놓인 방입니다. 책 자체가 176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짧고요. 판형이 또 작아요. 여기에 작품 해설이 2개나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설의 내용은 한 120페이지 정도? 짧은 경장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줄거리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사실상 종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던 남자 주인공은 어느 날 회사로부터 지방 발령을 공고받습니다. 약간 권고사직? 좌천 같은 느낌으로요. 남자는 혼자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과거에 만났던 여성 한 명을 떠올려요. 그녀에게 연락을 해보지만 닿지 않고 그는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단순해요. 다루고 있는 사건이 많지도 않고요. 다루고 있는 기간이 길지도 않고, 어떤 사건들이 중심이 되는 소설도 아니에요. 이 소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스토리 라인보다는 사랑,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얘기가 조금 모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의 문장을 하나 읽어드리면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녀와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그만큼 신중하다는 증거다. 그러나 그만큼 열정이 모자란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이다. 충동과 열정을 혼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하다. 그러나 충동이 제 노릇을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당신의 열정은 함량 미달이다.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이승우 작가님 특유의 문체로 사랑이라는 행위 자체, 사랑에 휩싸여서 살고 있는 사람의 행동을 면밀하게 이렇게 파헤쳐보는 작업이랄까요? 이런 게 소설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이승우 작가님이 예전에 쓰셨던 사랑이 한 일, 사랑의 생애에서도 이런 면모가 좀 드러나죠. 짧은 분량과는 다르게 굉장히 묵직한 소설이었고요.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전작들보다 얘가 훨씬 어려웠거든요. 소설 안에 등장하는 어떤 키워드들이 있어요. 물, 빛, 욕조, 언어, 몸짓, 이성, 감성, 이런 키워드들이 어떤 의미에 가닿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정말 재밌는 소설이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력했던 소설, 욕조가 놓인 방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박연준 작가님의 여름과 루비입니다.
박연준 작가님이 처음으로 써낸 장편 소설이었죠. 이 책은 제가 이전에 다뤘던 적이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 책의 제목이 여름과 루비죠. 둘 다 사람 이름으로도 쓰여지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이 바로 여름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름의 유년 시절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이 어린 여름의 주변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나고들거든요. 함께 사는 고모와 친척 언니, 그리고 아빠와 재혼한 새엄마, 할머니, 어느 날 갑자기 인생이 톡 튀어들어온 친구 루비, 이들이 오고 가면서 만들어내는 말들과 이야기들이 이 책 전체에 유효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은 어린아이답게 솔직하고 순수하고 또 깊은 눈으로 이 광경을 목격하고 있는데요. 이 일들은 아마도 천천히 이 여름의 몸에 스며들어서 후에 자신의 온 인생에 걸쳐서 어떤 은근한 장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유년 시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왔었던 작가님이 쓴 책이어서 많은 할 말들과 아름다움이 압축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드디어 할 이야기를 하셨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팬으로서 굉장히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이 책도 참 뭐랄까요? 스토리라인으로 소개해드리기가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의 감상, 이 책의 문장 등을 담아서 영상을 따로 만든 게 있거든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쪽의 링크를 통해 이동 부탁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준 작가님의 여름과 루비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현대문학 핀 시리즈 41번째 소설 한정현 작가님의 마고입니다. 미 군정기 윤박 교수 살해 사건에 얽힌 3명의 여성 용의자라는 부제를 달고 있어요. 미 군정기의 친미 인사인 윤박 교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범인은 미군이었는데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미군의 범행을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경찰은 진범을 빼돌린 채 다른 용의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용의자가 윤박 교수 주변에 있었던 3명의 여성 용의자예요. 경찰서에서 거만이로 일하고 있는 주인공 한초이는 기자인 친구 권은서와 함께 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게 살인범이 되게 생긴 3명의 여성 용의자를 위해서요. 여기까지가 큰 줄거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책은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담겨있는 책이었어요.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을 다루기도 하고요. 퀴어 이슈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요. 해방 직후가 배경이다 보니까 당시의 미군정의 행태, 미국과 북한과 일본과 한국의 미묘한 어떤 갈등,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억하고 또 연대함으로써 이겨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추리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담겨있는 책이다 보니까 책을 다 읽고 갈무리할 때도 굉장히 긴 여운이 남더라고요. 마고의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영상으로 또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위쪽에 링크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마고 읽은 후에 그 핀 시리즈가 하나 더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꺼내 읽은 책이에요. 핀 시리즈 38번째 책이고요. 김초엽 작가님의 무레모사입니다. 무레모사는요, 소설의 배경이 되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여기는요, 화학물질이 유출된 후에 정말로 쑥대밭이 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출입이 금지된 곳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무레모사에 방문해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투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인공 유한을 포함한 총 6명의 인물이 이 무레모사의 투어로 참가해요. 그런데 여기가 그냥 폐허가 아니라 굉장히 기묘한 소문이 도는 곳입니다. 뭐 좀비가 있다, 유령이 있다, 이런 소문이요. 6명의 여행객이 무레모사에 딱 도착해 보니까 한때 그 사건으로 마을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마을로 귀환해서 이 여행자들을 맞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을이 맞아준다지 굉장히 배타적이고 음산한 모습으로 이 관광객들을 맞아줍니다. 이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주인공 유한의 속내를 다룬 소설이 바로 이 책 무레모사예요. 호러 SF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이름에 어울리게 굉장히 축축하고 음산하고 기묘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에서 무레모사는 일종의 디스토피아적 공간이죠. 그런데 이 공간이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유토피아가 되기도 해요. 이러한 간극 혹은 중첩의 이미지를 찾아보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진짜 흥미진진한 책이었어요. 아쉽게도 경장편의 한계상 다른 등장인물들이 뭐 다양하게 입체적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도 그만큼 주인공의 이야기에 조금 집중할 수 있어서 또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김초엽 작가님의 무레모사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드디어 소설 소개가 끝났고 이제 입문책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이기도 합니다. 임소연 작가님의 책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입니다. 민음사 탐구 시리즈 네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은 과학과 페미니즘이라는 주제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같이 정말 주옥 같은 주제들이었어요.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이 책의 문을 여는 이야기는 성별에 따른 뇌의 생물학적 차이입니다. 뭐 요즘에는 그래도 이런 풍조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었잖아요. 뭐 남자는 수학 능력, 공간 지각 능력 이런 게 발달하고 여자는 언어 능력, 공감 능력 이런 게 발달해 있다. 그래서 이 뇌의 구조를 통해서 성 역할을 구분짓고 그에 따른 차별도 옹호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지금도 그런 풍조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살펴보는 거죠. 최근에 밝혀진 연구들과 과학 이론을 통해서 정말로 과연 그런가? 뇌와 염색체 등등 이것들이 얼마나 성별의 차이를 말해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이 책 초반에 등장하고 있고요. 뒤이어서 어머니로서의 여성, 아버지로서의 남성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난자냉동 문제를 다루는데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현대 여성들이 지금은 일단 사회생활을 하고 나이 들어서도 조금 더 건강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난자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아버지의 정자 나이가 아이의 건강에 많은 것들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정자냉동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 자체도 조금 생소하죠? 그래서 과학기술로서의 난자냉동 과 함께 그 기저에 있는 사회적 관념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데 정말 흥미로웠고요. 생각지도 못한 가르침을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또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비서 로봇은 왜 꼭 여성형일까요? 흔히 친절해야 하고 공감해야 하는 임무에는 여성형의 모습이 주어지고 기능, 힘, 속도 이런 걸 강조해야 할 때는 무성 혹은 남성형의 이미지가 주어진단 말이죠. 무성형의 이미지가 주어져도 사람들이 남자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여성형 로봇의 경우는 굉장히 젊고 아름답고 친절하게 그려지고 있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과학과 더불어 깊이 좀 탐구해보고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장하석 작가님이 이 책의 추천사에서 참신하고 선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 읽다 보면 제 스스로가 너무 옛날의 과학 지식, 거의 고정관념에 가까운 구지식들을 지니고 살아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과학이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것을 지켜보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이것들을 바라봐야 할지 좀 알려주는 책이어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학 용어들, 이론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읽은 보람이 가득한 책이었습니다. 임소연 작가님의 신비롭지 않은 여자들 추천해드렸고요.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기계발책도 아닌데 동기부여되는 책들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책이었죠. 과가람 작가님의 공부의 위로입니다. 에세이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한데요. 뭐 인문학이라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이 책이 아무래도 교양 수업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다루고 있는 학문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미술사, 고고학, 외국어들, 법학, 종교학, 심리학 등등 정말 다양한 수업들에 대한 사연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책의 컨셉이나 분량상 이 학문들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책은 아니고요. 다만 이 과목들이 무엇을 배우는 과목인가, 작가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후에 시간이 지나고 삶에 어떻게 다시 떠오르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독자 또한 이 과정을 따라가면서 그 과목의 큰 주제나 매력, 예시 같은 것들을 좀 들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 책의 수많은 매력 중에 하나고요. 작가님의 학업 중에 영향을 미쳤던 친구, 지인, 교수님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 생각들을 알 수 있어서 그 점도 참 좋았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님이 자신은 엄청난 모범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학점을 들으면서도 거의 만점에 가까운 성적을 유지하거든요. 작가님은 그때 당시에 진짜 스폰지처럼 모든 걸 막 빨아들이면서 공부했던 그 시간들이 참 무모하고 당찼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과목들에 대해서는 실용적이지 않아, 나중에 살다 보면 별로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죠. 혹은 시험과 학점을 위해서 뭔가를 무작정 외우고 그때 바짝 공부하고 이런 거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책의 작가님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이러한 생각에 반대합니다. 그러한 행위들과 일들이 이후의 삶을 다져주는데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책을 읽다 보면 작가님의 이런 의견에 자연스럽게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게 정말 자극을 많이 줬던 책입니다. 자극을 너무 많이 준 나머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하고 자괴감에 들게 했던 책이기도 해요. 과가람 작가님의 공부의 위로였고요. 마지막 책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이자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에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인권기록센터 사이에서 기획했고요. 5분의 작가, 1분의 사진가, 그리고 여러 명의 인터뷰이들이 만들어낸 책이에요. 이 책은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향유의 집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인데요. 이 향유의 집은 서감재단에서 운영하던 장애인 거주시설이었어요. 일가족이 임직원이 돼가지고 이 시설을 운영을 했는데 정말 비리가 엄청난 곳이었던 거죠.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거액의 지원금들을 모두 빼돌리고 장애인 개개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장애수당조차 다 빼돌리고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지원된 수단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메뉴도 부실한데 그마저도 정말 상해서 못 먹을 만한 밥으로 식사를 이어나가고요. 맞고 차이고 욕먹고 거주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이 시설 안에서 보낸 거죠. 이러던 중에 장애 당사자인 한규선 님의 최초 고발을 시작으로 장애 거주인들 그리고 직원들이 합심해서 이 재단의 비리를 고백합니다. 여기에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면서 이 문제가 세상에 크게 알려지게 돼요. 이들의 운동은 단지 비리 세력을 척결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탈거주운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장애인 스스로가 개개인의 몸을 돌보기 힘들고 그리고 가족도 이것을 해줄 수가 없다면 당연히 이들을 시설에 모아두고 돌봐야 되지 않겠냐. 시설에 모아둬야 좀 더 전문적이고 사회적 비용도 감소하고 모두가 수월할 테니까요. 저도 장애인 탈시설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알게 됐어요. 저를 아주 탁 깨이게 했던 문장 하나 읽어드릴게요. 장애인 돌봄은 가족이 해야 할 일이라는 가볍고 투명한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 대개 끝은 그렇다. 복잡하고 다양한, 그럴싸한 제도가 있는 것 같지만 한국의 장애인 정책은 늘 두 가지 큰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장애인의 돌봄은 가족이 책임진다는 전제와 가족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을 땐 시설에 수용하여 관리한다는 전제가 바로 그것이다. 장애인의 삶은 언제나 가족의 책임 또는 특정 시설의 관리하에 놓여 있었다. 시설이 인권 침해의 온상이었음에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시설 운영자, 장애인의 가족, 국민 등 사자 간의 침묵의 카르텔 때문이었다. 이 침묵은 그 사람들은 시설에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출발했다. 탈시설화는 기본적으로 가족이냐 시설이냐는 돌봄의 전제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저는 이 문장이 이 책의 의의를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탈시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막 첫발을 디뎠다라고 말할 정도이고 그만큼 아주 산재에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회적 인식과 정부 정책은 물론이고 장애 당사자, 그 가족, 직원 이 모든 분들의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 책을 읽는 게 그러한 많은 논의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데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제 속에 있던 어떤 효율, 보편, 평범, 권리 등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어요. 이번 달 저의 스페셜픽 도서 집으로 가는 길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2022년 7월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2권의 스페셜픽 도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달은 덥기도 하고요. 제가 또 목디스크로 엄청 고생을 하고 있어서 한 권 한 권의 책을 읽어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달이었어요. 모쪼록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공부기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저는 이쯤에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부기 여러분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